꼭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인터로조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는 저번 영상에서 했고, 나머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안경 혹은 렌즈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은 아마도 안경보다는 콘택트 렌즈 쪽이 좀 더 룸이 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성장률이 좀 더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회사를 보겠죠. 예상보다 CAGR 같은 경우에는 높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보통 성장 정도는 나오는 산업이었습니다. 자, 안경과 렌즈 어느 쪽이든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항시 언급되는 부분은 라식, 라섹, 렌즈 삽입술과 같은 이런 시력 교정 수술이죠. 10년 전에도 이런 수술들이 젊은 사람들 위주로 이루어졌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라식이 많이 열풍이 있었다는 부분은 찝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수술이 모든 것을 또 대체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이런 회사를 보는 분들은 이런 거는 이제 크게 고려하지는 않을 요인일 겁니다. 당연히 회사가 어느 정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보게 될 거고, 실제로 회사가 성장을 보여주면은 쏙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이슈가 되겠습니다. 실제 회사의 단연간의 실적을 봤을 때는 10년 정도 해가지고 매출액이 과거 대비 한 4배, 5배 정도 성장을 했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제법 레벨업이 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세부 내용들 뜯어보겠습니다. 자, 최근 트렌드에 맞게 동사는 대부분의 제품을 하루 넣었다 뺐다 하는 원데이 형태로 판매를 하고 있고, 일부 조금 더 주기가 긴 FRP 제품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율은 대략 7대3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내수와 해외, 내수 쪽이 한 3, 해외가 70%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 지역으로 봤을 때 수출에서는 이제 아시아가 메인이었고, 유럽 및 기타 국가가 있다는 것인데요. 자, 아시아에서는 제일 큰 시장인 일본을 겨냥했었다는 것이고, 그동안의 성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나왔죠. 그리고 유럽이 있었죠. 이 기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년도에만 유독 이렇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구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동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구분을 이쪽으로 처리해서 아시아가 20년도에는 좀 줄어들고 기타가 늘어나는 것으로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회사의 성장 전략 같은 경우에는 클라렌 브랜드를 이용해서 한국과 중국, 동남아 같은 데는 자사 브랜드로 공략을 하고, 해외는 이제 ODM으로 나가겠다는 계획이었죠. 그래서 실제로 오래전에 이제 내수 기준으로 존슨앤존슨이 1강이었지만은 현재 2위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기사나 레포트 상으로는 알려져 있는데요. 구체적인 점유율 그래프가 최근 기준으로는 나오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내수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했다는 점은 가늠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저는 이걸 완벽하게 믿지는 않는데, 동사의 내수 매출액이 한 300억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이 전체가 한 3천억이라고 치면은 대략 10%까지밖에 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10%가 2위면은 이게 진짜 조금 맞는지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 3, 4위 정도에서 비슷비슷한 위치를 갖고 있든가 그럴 겁니다. 다만 외감으로 파악되는 회사들의 전체적인 매출 규모를 한다면은 이들의 매출에서 렌즈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이렇게 알 수는 없지만, 인터로조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이게 엄청 치고 올라와가지고 어느 정도 어깨를 겨루게 된 것은 맞습니다. 이 클라렌의 성공이 수지 때문이냐? 클라렌이 수지 렌즈라는 인식이 강하잖아요. 검색해 보면은 옛날 이야기이긴 하지만 수지와 계약해가지고 이미지가 좋아졌었다. 심지어 수지가 직접적인 제품 개발에 참여하기도 했었다. 이런 스토리도 있고, 수지 그레이라는 제품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무래도 그냥 스토리고 정황상 가격이 주요 경쟁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소비자가 렌즈의 질 차이를 정확히 구분할 수 없다고 느낀다면 어필할 게 모델 그리고 가격밖에 없죠. 하지만 연예인 모델은 누구나 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가격표를 통해서 유출을 해보자면, 클라렌인데 가장 무난한 제품 기준으로 아큐브가 30개당 26,000원, 개당 860원인데 나머지 회사들은 조금씩 싸죠. 그리고 클라렌은 가장 낮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싸다는 측면이 실제로는 주요하게 어필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최근까지 조사된 렌즈 구매 관련 서베이를 보더라도 특별히 선호하는 브랜드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6대4 정도니까 그렇게 절대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결정 요인으로는 이제 브랜드나 가격 이런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브랜드는 한 60%였으니까 가격도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렌즈를 구매력이 좀 약한 10대, 20대가 좀 많이 쓰고 있다는 부분도 감안을 해봐야 될 겁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클라렌이 초기에 치고 나오는 것에서는 성공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은 이 18년도쯤부터는 내수가 정체되어 있는 건지 본인이 더 못 치고 나가는 건지 이렇게 머물러 있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겠죠. 반면에 주요 성장은 이후에 해외에서 이렇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여기 이 구간하고 이 구간은 아예 접근하는 사람들의 시각이나 성향 자체가 달라지게 되었을 겁니다. 자, 해외 성장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유럽이었죠. 일본은 이제 호야발, ODM 외에도 신규 거래처 확보를 최근에 계속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들리고 있고, 글로벌 업체 알콘과의 계약을 통해서 아시아 7개 국가들 이런 데도 좀 나가게 될 거다. 그리고 2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출액이 반영될 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프랑스의 렌즈 시장의 50%의 유통을 하고 있는 옵타믹이라는 업체와 또 계약을 했고, 마크로비 같은 업체와도 계약을 했다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콘택트 렌즈 수출과 동사의 매출액을 보았을 때 과거에 비슷하게 궤적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에 꺾이기 전까지는 동사의 성장에 대해서는 확신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일부 있었겠죠. 하지만 주가와 같이 그려본다면 이 구간이 과반영이라는 것을 이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정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주가가 올랐던 부분은 실은 실적과도 같이 가는 거죠. 근데 이게 기스가 나기 시작한 부분은 이 매출액이 이렇게 증가를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같이 증가하지 않고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서 간극이 형성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매출액을 이렇게 트래킹하는 것보다는 이익률 관점에서의 분석이 병행이 된다는 거죠. 영업이익과 좀 더 상관관계가 높게 보이죠. 자, 동사의 비용 구조를 보게 되겠습니다. GPM이 50%쯤 됐으니까 원재료가 한 40%쯤 된다는 얘기가 될 텐데, 원부재자만 보면은 구분된 게 한 10%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 이렇게 항목들이 있는데 40% 되려면 여기 기타의 한 30% 정도 되는 걸 합치면은 둘이 합해서 40%니까 얼추 맞습니다. 판관비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인데 이 인건비 및 기타 항목들을 더해보면은 대략 30%로 얼추 맞아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대략 원재료가 45%, 판관비가 35%,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한 20% 위아래로 나오는 구조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판관비는 한 30% 정도였는데 대부분이 이제 급여 항목, 그리고 포장비, 경상 개발비 이런 것들입니다. 20년도에는 과거 대비 대손이 약간 증가하면서 조금 더 높게 나왔었습니다만은 한 30% 정도 손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까 이게 17년도쯤부터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떨어지게 된 계기가 보면은 결국 GPM은 떨어지고 판관비는 올라가서 모두 역방향으로 움직인 거에 영향이었습니다. 일단 원재료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 렌즈가 HMA 위주로 했었기 때문에 원재료에 HMA 외에 기타 등등 이렇게 나와 있어요. 회사가 공시하는 제품 가격, 원재료 가격인데요. 제품 가격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크게 변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오른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원재료 같은 경우에도 이 회사가 공시가 명확하고 깔끔한 회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있던 걸 그냥 그대로 이렇게 복붙하는 경우가 있어 왔습니다. 다만 이걸 통해서 좀 계산을 해보자면은 이렇게 대충 이제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 요걸 이제 도식화를 해보면은 정확히는 맞아 들어가지는 않지만은 얼추 제품 가격과 원재료 가격의 차이가 회사의 GPM을 설명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최근의 분기 실적 상황을 보겠습니다. 최근 GPM 같은 경우는 40%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매출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게 이제 보이죠. 상당히 특이한 부분은 매출에서 내수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기 매출액이 한 100억이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분기 증가를 하고 있다. 사측에서는 신제품 출시된 것, 자리 잡은 것 때문에 혹은 코로나로 인한 충격의 개선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증가를 했고 해외 같은 경우도 증가한 모습이 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이제 고무적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GPM이 아까 빠지고 있었다는 건데, 그래서 아까처럼 계산을 해보려고 했는데 역시나 또 문제가 있습니다. 얘가 대충 공시를 했기 때문에 복붙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일단 어거지로 넣어봤는데 역시나 규칙성이 딱히 보이지 않았어요. 자, 어쩔 수 없이 저는 직접 HMA를 추정을 해가지고 대충 비교를 해봤는데 확실히 동사의 GPM과 역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HMA라는 것은 화학 제품이니까 어느 정도 유가에 연동을 해서 움직이겠죠. 최근 계속해서 원재료 가격이 오르고 있죠. 그래서 GPM 50% 이하로는 앞으로 계속 이제 떨어질 것 같고 심지어 더 꺾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럼 동사의 GPM이 50%에서 떨어져서 얼추 이 정도 안정화가 되더라도 이 정도 레벨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판관비 같은 경우도 이 레벨을 이렇게 지켜주거나 비용은 통상적으로 증가하기 마련이니까 OPM은 잘해야 유지되거나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겠죠. 자, 그걸 통해서 재무제표를 그려볼게요. 내수 매출액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가? 3분기 때 120억이었으니까 그 정도 나오든가 조금씩 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시다. 해외도 비슷한 궤적을 간다고 치면은 매출액이 이 정도 나오겠죠. 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계속 유지되든가 혹은 떨어지는 걸로 봤으니까 48.5에서 계속 떨어지는 걸로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판관비 같은 경우에는 3분기 70억 정도를 유지하면 좋겠지만은 얘네가 통상 이제 4분기 때 뭔가 비용을 더 떨어내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 높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대략적으로 계산돼서 쫙 내려가게 되면은 이 바운더리를 통해서 매출액이 한 300억에서 330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60억에서 90억 정도 사이가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거를 이제 과거에 이 3분기랑 합해서 이제 생각을 해주면은 연간으로 계산이 되겠죠. 이게 나왔고요. 하이 미드로 시나리오별로 나왔는데 시가총액이 대략 3,500억 정도 되니까 그럼 PER이 한 20배에서 22배, PBR이 2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메리트가 있는지는 다소 아리송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이렇게 꼬꾸라졌던 부분이 돌아오는 구간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21년도 잘 나온 부분은 기저효과에 대한 영향도 있을 거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에 좀 더 보여줘야 되지 않은가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일단 최근 매출은 늘고 있었으니까 그런 건 좋겠지만은 또 한편으로 이익률이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다시 재확인이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는 선뜻 손이 나갈 수 있는 것인가? 과거 대비 특별히 싸지는 않죠.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선이라면은 성장을 해가지고 증이익을 해야지 추가적으로 PER 배수가 떨어질 텐데 내년, 내후년에 좀 더 보여줘야 되지 않은가? 그리고 이제 이익률 측면에서도 최근 GPM의 하락이 원재료 상승에서 기인을 한 거였는데 앞으로 이제 유지를 하면은 다행일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지 않아 보이니까 손이 잘 안 나간다는 거죠. 일단 한 해의 마무리 4분기는 늘상 그렇듯이 관심이 별로 없을 거지만은 그것도 보고 다음 한 분기 정도 봐서 이제 영업이익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보여야 좀 관심을 가질 겁니다. 주주가치 같은 경우에는 동사는 이제 배당이 없죠. 한 1% 정도 배당을 주고 있고요. 회사가 엄청 재무적으로 빡빡하게 운영하고 싶지는 않은지 전환사채, 교환사채 같은 경우를 끌어다 썼거든요. 최근 3년간의 대규모 캐펙스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금리 0%에 조달을 해가지고 그러면 잘 썼으면 됐지 이럴 수 있지만은 이것들은 이제 행사가 돼가지고 확실히 전보다는 주식 수가 많이 늘어나 있거나 자사주가 감소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회사의 주주가치가 썩 좋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인터로조의 최근 상황까지 짚어봤는데 매출이 늘어났다. 구조적인 것이라면 내년에도 매출이 더 늘어나긴 할 것 같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다만 원재료나 판관비의 레벨이 절대적으로 이제 좀 오르고 있는 구간이라고 치면은 이익률을 지킬 수 있을지는 네거티브다 이런 거죠. 그래서 현재 다소 높은 밸류에이션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갈 명분을 주려면은 아무래도 이 회사의 주요 포인트는 결국 증이익인데 3분기는 반응 안 했고 한두 분기 정도로는 이제 만족을 안 할 것이다. 앞으로가 더 중요한데 결국 향후 숫자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면은 갑자기 믿어주면서 다시 열광하는 구간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익률이 꺾였지만 절대적인 이익 레벨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하방선은 마지노선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시 보면 되겠죠. 이상으로 해서 인터로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